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국어 논리 및 논술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논술 교육 내용 구조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술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어, 논술 지도 방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업을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으로 구성을 할 수 있죠. 그 수업의 뭐 성격에 따라서, 또는 뭐 목적에 따라서, 또는 뭐 교사의 성향에 따라서, 또는 뭐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논술 또는 뭐 다른 수업을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이라는 것은 특정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고 특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업 방법 중에서 논술이라는, 즉 글쓰기 그리고 이제 설득하는 글쓰기,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글쓰기 목적이죠. 이 두 가지의 글쓰기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논술과 관련해서 논술 지도 방법을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또 논술 지도 방법을 선정할 때에 어떠한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논술 지도 방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법이라는 말은 뭐 그냥 하는 법, 뭐 어떻게 하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국어 교육 또는 뭐 일반 교육학에서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학습 모형을 참고하여 교육 상황에 맞게 제작하거나 또는 뭐 계획한 그런 도구를 방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가? 또 학생의 성향이 어떠한가? 또 교사의 어떤 그 국어 수업과 관련된 그 국어 수업과 관련된 교사의 철학이 어떤가?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환경적인 문제,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서, 고려하되 맨땅에 헤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학습 모형을 참고해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제작하는 수업 도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습을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습을 나가셨다면 수업 계획서 같은 거를 아마 수업하기 전에 작성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업 계획서가 사실은 이제 어떤 여러 학습 모형들을 참고해서 또 학생들의 상황, 또 수업 교실의 상황,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학습 목표를 고려해서 이제 제작된 그런, 쉽게 말해서 논술 또는 뭐 국어 교육 방법,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업 계획서 같은 것들이 이제 교육의 방법을 어떻게 문서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형은 무엇이냐? 자, 모형은 이제 뭐 교육학 이론이든 뭐 철학이든 그런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의 절차 또는 과정, 전략 등을 어떻게 간략하게 추상화한 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죠. 뭐 행동주의라든지 뭐 구조주의라든지 아니면 구성주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뭐 교육학 이론 또는 뭐 철학 등을 어떻게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교육 이론에 맞는 어떤 절차를 간략하게 초상화해서 이제 구성한 것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형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절차가 또는 과정이 정형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라는 것은, 수업 방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모형들을, 뭐 하나의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모형을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존의 모형을 약간 변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형들을 변형해 가지고 그 교육 사항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지요. 이제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학에서 말하는 랑그에 가깝죠. 랑그, 어떤 그 이론화된 그런 것이고, 방법이라는 것은 빠롤이죠. 빠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담화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언어들이 빠롤이고, 랑그라는 것은 체계인데, 모형이 뭐 일종의 체계라면 그 체계를 우리가 말을 할 때 언어학적 규칙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 맞게 단어를 선택하고 어순을 선택하죠. 마찬가지로 교육도 여러 가지 모형이라는 체계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교육 상황에 맞게 재조립해 가지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모형은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게임 매뉴얼 같은 거. 그렇지만 방법은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우리가 매뉴얼대로 플레이하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라든지 뭐 맥락 같은 것들이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여러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방법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지도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모형을 참고하되 기본적으로 교육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빠롤이 그러하듯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육 방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뭐 우리가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방법을 좀 찾아서 몇 개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논술이라는 글쓰기다, 그리고 이제 목적의 설득하는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진 교육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가장 알맞는 어떤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을 찾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모형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논술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제 국어 교육과 관련된 학습 모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형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수업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직접 교수법입니다. 직접 교수법. 자, 직접 교수법의 특징이 뭐냐? 언어 수행, 글쓰기든 뭐 말하기든 읽기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글쓰기라고 보면 글쓰기에 필요한 학습 내용이나 그 과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명시적이란 말은 뭡니까? 학생 눈에 딱 보이게, 눈에 딱 보이게 하는 것을 명시적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순서에 맞게 그렇게 지도하는데 초점을 둔 교사 중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그 심리학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죠. 먼저 쉽게 얘기하자면 먼저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여기 3번 방법 보시면 전략의 원리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 전략은 이런 원리야. 예를 들어서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전략의 내용 조직하기가 어떤 원리인가? 뭐 생성된 내용을 주제에 맞게 짜맞추는 것이 뭐 내용 조직하기다. 물론 이거보다 더 복잡하겠지만 이렇게 설명한다 칩시다. 그런 다음에 교사가 실제로 내용을 조직하는 그런 시범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시범을 보인 다음에 질문을 하죠. 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교사가 시범 보인 내용을 완전히 습득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스스로 그 뭐 전략이든 활동이든 그것을 학생들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 직접 교수법 또는 뭐 직접 교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형의 장점은 2번 보겠습니다. 국어 사용 기능이나 뭐 전략 등을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직접 교수법은 사실 이제 이게 국어 수업에서 활용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기계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항공기를 조종하는 그런 방법 등을 가르칠 때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더 한번 일단 해보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일단 한번 해봐.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알고 모르는 부분을 채워나가자라고 했다가는 비행기는 추락하겠죠. 또 커다란 또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다가는 뭐 기계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숙련된 조교들이 시범을 보이죠. 뭐 군대를 다녀오신 남학생 분이라면 아마 이 직접 교수법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예, 훈련소 기간에 이제 뭐 총검수를 한다. 그러면 먼저 숙달된 조교가 시범을 보이고 어떻습니까? 그 훈련병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결국엔 이제 스스로 연습을 해가지고 그 기능이 완전히 숙달되도록 자기가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조교에서 또는 교사에서 학생으로 훈련생으로 그 어떤 기능이 옮겨가는 것을 이제 이양이라고 하죠. 이양. 예. 그렇게 이제 시범을 보이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활동하는 과정으로 된 것이 직접 교수법입니다. 그런데 왜 효율적이냐? 그러니까 교사가 한 명이고 학생이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 교사가 해야 될 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제 질문하기 같은 시간에는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냐를 다 확인한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1대1로 가르치면 10명 있으면 10배의 한 명을 가르치는데 10배의 시간이 들고 100명이 있으면 100배의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한 명 있을 때와 10명 있을 때의 어떤 시간은 좀 다르겠죠. 10명 있을 때가 조금 더 들겠지만 그렇게 10배씩 들진 않는다는 얘기죠. 교사 또는 혼자서 시범을 보여주고 먼저 설명을 하죠. 그 가르치려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시범을 보이는 과정은 학생이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접 교수법은 사실 뭐 직접 교수법 그래가지고 학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교사가 시범 보이는 내용을 잘 이해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됐으면 뭐 질문하기 단계에서는 교사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전략의 사용 사례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질문, 이거는 교사가 학생한테 할 수도 있겠죠. 여튼 이런 상호작용적인 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그 전략을 확실히 습득했는지, 즉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완벽하게 이양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교사의 도움 없이 활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중심의 모형이긴 하나 활동하기가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교육이란 게 뭐 사실 뭐 저 중학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 넘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뭐 일일이 개별 지도라든지 아니면 뭐 모듬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게 거의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교수 모형이 우리나라 수업 현실에서 좀 유용한 현실적인 그런 모형이었기 때문에
많이 쓰였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활동하기까지 빼먹고 그냥 교사 혼자 설명하고 시범 보이고 질문하고 땡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 직접 교수 모형이라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사용 기능 또는 전략, 뭐 내용 생성하기, 뭐 메모하기, 메모하며 듣기, 또는 뭐 사실과 내용 구별하며 읽기 등등의 어떤 구체적인 언어 수행, 국어 사용 기능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학습 과정 주요 활동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요. 또 제가 방금 이제 수업 모형을 설명하면서 얼추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시적 교수 모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직접 교수 모형과 매우 유사한데 역시 특성을 보자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전략 사용을 구체적인 예시나 말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고 구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아까 봤던 직접 교수법보다 학생의 활동이 좀 더 강조된다. 그러니까 이 교수 학습 과정을 보시면 뭐 시범 보이기가 앞에 말했던 뭐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 안내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강화 학생 독립 활동, 적용 같은 경우는 교사와 같이 또는 학생들 스스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서 볼 때 직접 교수 모형보다 현시적 교수 모형이 보다 학생 중심의 학생들의 활동이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먼저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학생 질문이나 뭐 안내를 통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그 전략을 숙지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학생들이 활동을 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그 교사 안내 활동이라든지 강화, 학생 독립 활동, 적용 등등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학생의 활동이 보다 이제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만든 것이 현시적 교수 모형입니다. 또한 현시적이라는 말 그대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략 사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기를 할 때 사실과 주장을 구별하며 읽는다라는 것을 전략을 사용한다고 칩시다. 근데 사실과 전략을 구별하는 과정이 눈에 보입니까? 다 인지적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글쓰기라면 그나마 이 전략의 과정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읽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이 인지적 과정이기 때문에 100% 거의 100% 인지적 과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 사용, 즉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략 사용을 구체적 예시나 말을 통해, 즉 어떻습니까? 사고 구술을 하는 거예요. 사고 구술. 예, 사고 구술. 그러니까 시범 보이기 보시면 이 절차의 시범 보이기 보시면 사고 구술을 활용한 교사의 시범 보이기가 있지요. 사고 구술이라는 것이 뭐냐? 학생들에게 교사의 사고 과정을 말로써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로써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고의 과정은 우리가 글 읽을 때 막 말하면서 글 읽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고등학생이라면 중학생이라면 그냥 다 목독을 합니다. 그 목독을 하게 되면 사고의 과정이 드러나지 않지. 예. 그것을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즉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며 읽기라는 전략을 가르친다. 그렇다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인지적 과정을 말로써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고 구술입니다. 사고 구술. 사고, 생각, 구술, 말한다.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실행할 때, 인지적 과정의 전략을 실행할 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 교사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을 행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며 읽기라는 전략을 가르친다. 그럼 사실이라는 것은 뭐 보통 인용이 되거나
어, 어떤 뭐 아니면 이제 좀 단정적으로 서술어를 행할 때 사실 경우가 높고, 어떤 그 사실과 관련해서 말한 내용이라든가 뭐 해야 할 것이다 라든지 해야 한다라든지 뭐 그런 서술어가 나오는 경우는 뭐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생각을 하죠. 아, 이거 서술어가 이러니까 이건 사실이겠네. 이거는 그 어떤 출처를 밝히면서 출처에 나온 내용이니까 사실이겠네. 뭐 그렇게, 아니면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다 명백히 아는 거니까 사실이겠네. 반대로 이거는 좀 특이한 생각이니까 주장이겠네. 또는 뭐 서술어가 뭐 것이다, 해야 한다 라는 식이니까 주장이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을 학생들에게 들리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시면 시범 보이기 이후에 2, 3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활동을 하고 4, 5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전략 사용에 대한 직접 수행과 활동이 중점적으로 수행된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학생들의 활동이 좀 강조된다. 그리고 이제 교사가 사고 구술 같은 거를 통해서 좀 이제 시범 보기를 한다는 점에서 현시적 교수 모형이나 직접 교수 모형은 그것 제가 말씀드린 점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수렴 진화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둘이 사실은 이제 출발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직접 교수 모형은 행동주의에 기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시적 교수 모형은 인지주의에서 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인 전략 사용을 어떻게 그걸 구술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직접 교수법은 어떤 그 절차, 어떤 그 전략이나 기능을 수행한 절차를 시범을 보여주는 게 좀, 시범을 보여주는 것, 그게 좀 더 강조된다면 이 현시적 교수 모형은 시범보다는 사고 구술이 좀 더 강조된다. 물론 지금에 있어서는 뭐 현시적 교수 모형뿐만 아니라 그 직접 교수법도 뭐 사고 구술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이제 약간 혼종인 거죠. 혼종이고 사실 이 둘은 출발이 다릅니다. 하나는 행동주의 심리학, 하나는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출발을 한 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가르치는 국면에서는 뭐 사실 큰 차이는 없다. 학생의 활동이 좀 더 강화되었다. 사고 구술이 좀 중심이다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모형자. 자, 상보적 교수 모형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끼리 또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도움을 통해서 전략을 익히게 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 과정에 초점을 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은 앞서 봤던 현시적 또는 직접 교수 모형보다는 그 둘은 둘 다 뭡니까? 교사가 좀 중심이 되는 측면이 있죠. 물론 상보적, 아니 참 현시적 모형이 좀 더 학생 활동이 강조되긴 하나 일단 교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보적 모형은 학생의 능동적인 활동을 중요시하는, 즉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죠. 방법을 보시면 교사가 시범을 보인 후 교사 역할을 담당할 학생을 선정해서 다른 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뭐 칭찬, 피드백, 정교화, 단서와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죠. 직접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교사는 이제 그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죠. 그래서 안내 단계에서는 학습 목적을 설정하고요. 시범 단계에서는 전략 적용 방법에 대한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질문 같은 걸 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상호 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질문을 대신하는 거지. 그래서 교사는 이때 지원을 하고요. 만약 학생들이 이제 전략을 완전히 내면화했다. 그러니까 교사가 가지고 있던 전략이 학생들에게 이양되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교사는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교사 중심적인 측면이 앞서 봤던 수업 그 직접 교수법이나 현시적 교수법보다는 조금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집단 협동 학습 모형이에요. 이 모형의 특성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평가도 공동으로 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별 과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별 과제.
그래서 뭐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뭐 저도 대학생이었으니까 조별 과제를 내면 좀 안에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이 소집단 협동 학습 모형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어떤 장점도 있지만 또 분명한 또 단점도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소집단 협동학습 모형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평가도 공동으로 받는 거죠. 선생님, 교수님들께서 자, 조별로 발표를 하겠다. 뭐 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발표 주제에 대해서 발표 주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평가도 뭐 개별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공동으로 그 조원이 똑같은 점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소집단 협동 학습 모형이 여러 가지 그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겠으나 이 장점을 보시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학습을 통해 학습의 부담도 줄 수 있다. 그리고 언어의 의미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 즉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언어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비판하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정의적 측면도 좀 긍정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학생쯤 되면 뭐 굳이 이런 게 필요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직접 이제 계속 이론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과제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잘 돌아간다면 그 소집단이 잘 돌아간다면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또 이제 학습의 부담도 줄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러나 단점도 있죠. 자료와 시간이 많이 투입되어 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학습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의 협동 능력이나 책무성이 부족할 경우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각각 협동 능력 그리고 책무성,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그러한 인성적인 측면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지만이 이 소집단 협동 학습 모형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조별 과제 같은 거를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부여를 하게 되면 과제 자체가 힘들어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제 협동이 되지 않는다던가 뭐 무임승차하는 그런 양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가끔 이제 그런 거 시키면 저한테 살짝 뭐 메일이라든지 그런 걸 보내가지고 우리 조가 좀 상황이 안 좋다 어떡하냐 누가 안 하더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뭐 저도 뭐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집단 협동학습은 위에 표를 보겠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구성원은 동등하며 개인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결과에 대한 공동 책임을 받는 그런 모형이라는 것이죠. 즉 이제 어떤 그 학생들의 역할을 좀 더 노후를 좀 더 높이고 더 부여하고 또한 그 집단 내에서 어떤 책무성이라든지 협동성 같은 거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즉 정의적 측면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일단 소집단을 구성하는데 뭐 의질 집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 동질 집단을 구성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동질 집단은 뭐 협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좀 더 낫겠지만 동질 집단이랑 것은 비슷한 그 경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좀 쉽겠지만 또 이제 아이디어 생성 측면에서는 이질 집단에 비해서 좀 생성되는 아이디어가 약할 수 있고 또한 이질 집단이 형성하게 되면 잘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서로의 다름이 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해 가지고 좀 더 폭발력 있는 좀 더 완성 높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집단을 구성할 때 그 교수자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예. 이질 집단을 구성할 때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요. 동질 집단을 구성하게 되면 이제 위험도는 좀 낮을지 모르겠으나 막상 또 이제 특별히 뭐 좀 새로움이랄까요? 그런 게 좀 덜 할 수 있다. 예. 그 시너지가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 놓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어떤 동질 집단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집단은 정말 으쌰으쌰하게 잘했는데 어떤 집단은 전부 다 안 하는 사람들이라 전부 다 안 하는 사람들이라
사실 뭐 더 좀 그 집단별로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튼 이거는 이제 교사가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분석 및 분담을 하고요. 그 학생들이 할 문제죠. 뭐 교수자가 지정할 수도 있겠으나 뭐 학생들끼리 하는 게 그 정의적 능력,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과제 해결하기가 있습니다. 과제 해결하기. 이제 교사 동료와 협의해서 과제를 해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뭐 교사 또는 발표를 듣는 학생들이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 학습 모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봤던 것보다 학생의 역할이 더더욱 강조되는 모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에 접근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시범을 보인다든지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 확인, 분석, 해결한 도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탐구력을 신장시킬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적혀 있지는 않으나 이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잘 파악해야 되며, 그것은 어찌 보면 문제에 달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절차를 보기 전에 4번 문제의 요건을 보자면, 이 문제가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상황 조직 능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여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학습자가 해답을 즉시 찾아낼 수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듣자마자 바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이 문제 해결 학습 모형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즉 학습자가 최초로 직면하는 상황은 단순해서는 안 돼요. 단순해서는 안 되지만 결국 학생들이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먼저 이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겠죠. 문제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문제를 진단 및 확인하고요. 이거는 이제 목표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 요인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이라든지 전략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 안에서 원리를 터득했고 전략을 제대로 습득했는가의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일반화하기에는 뭡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사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대안을 찾는 것이 이 문제 해결 학습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문제의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만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사는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자나 뭐 조절자, 보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학습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학습자의 문제 해결 과정과 문제 해결 결과를 모두 중시해야 된다. 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 문제 해결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올바른 과정에서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 모두를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학습자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이 잘 고려되어야 된다. 즉 문제를 낼 때 학생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낼 때 학습자의 수준을 잘 고려해서 학습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해결할 수 없, 문제를 이해할 수 있지만 바로 해결할 수 없고 그러나 언젠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교사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학생은 이제 문제를 제시받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서 또는 이제 뭐 협동 학습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며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에 알맞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성 개발 학습 모형인데요. 이 모형은 이제 문제 자체를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앞서 봤던 문제 해결 학습 모형과 매우 유사하나 문제 자체를 학생들이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보시면 문제 발견하기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개념 및 특성을 보시면 학생들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발견하고 집단 토의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혼자서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집단을 꾸려서 또는 뭐 학급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봐도 되겠죠. 이를 집단 토의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는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이제 문제 발견하기가 있고요. 이제 문제 발견하기는 이제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재진술하는 것.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는 뭐 우리가 해결 가능한 건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그런 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발견된 문제를 최대한 그 다른 방식으로 즉 해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진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요. 그 아이디어를 집단 토의를 통해서 평가하고 일반화한 다음에 이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른 어떤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한다든지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것, 그런 것도 이제 마지막 적용하기 단계에서 행해지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창의성 개발 학습의 초점은 당연히 이제 언어적인 것에 한정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뭐 낯설게 하기, 뭐 강제 결합법 등등 뭐 일반적인 창의성 관련 기법들이 있는데 이 기법 자체를 가르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의성 개발 학습을 모형을 사용하다 보면 학생들이 정작 문제를 찾지 않고 문제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활동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기법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제 기법 자체의 학습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중요시 하는 것이 이 창의성 개발 학습 모형의 주의할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협력 학습 모형입니다. 흔히 잘 아시는 직소 모형이죠.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전문가 집단이 주제를 철저히 공부하여
다시 자기 소속 집단, 모집단이죠. 모집단으로 돌아가 각자 공부한 주제를 모집단 동료에게 가르쳐주고 평가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이제 지식을 배우는다는 걸 넘어서서 탐구력, 협동심,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배양한다는 데 장점이 있고요. 즉 이제 학생들이 서로 자신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는 탐구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조원 안에서는 협동심이 필요할 것이고, 또 원활한 상호 간의 교수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배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점은 이제 한 차시에 실현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협동적 사고와 책무성에 대한 학습 및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자, 이 왼쪽 위에 있는 것이 모집단이죠. 모집단.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4명씩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체 학습 목표가 뭐 쓰기의 절차를 안다라면 1번 각 모집단에서 1번 학생들끼리 모이고 2번 학생들끼리 모이고, 뭐 임의로 정하는 거겠죠. 이거는 3번 학생들끼리 모이고 4번 학생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1번 학생들이 모인 1번 전문가 집단에서는 내용 생성하기, 2번 학생들이 모인 2번 전문가 집단에서는 내용 조직하기, 3번은 뭐 표현하기, 4번은 고쳐쓰기와 관련된 지식들을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번 전문가 집단에 있는 학생들은 내용 생성하기의 전문가, 2번은 내용 조직하기의 전문가, 3번은 표현하기의 전문가, 4번은 고쳐쓰기의 전문가가 되겠죠. 이 각 전문가들이 어떻게 열심히 이제 전문가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래 집단, 모집단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배웠던 내용을 다른 조원들에게 각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2, 3, 4번한테 내용 생성하기 가르치고, 2번은 1, 3, 4한테 내용 조직하기 가르치고, 3번은 1, 2, 4한테 뭐 표현하기 가르치고, 4번은 1, 2, 3한테 고쳐쓰기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문가 협동 학습 모형입니다. 협력 학습 모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글을 이제 이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어떤 학습지 같은 경우를 교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니들끼리 맨땅에서 헤딩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 학습지를 준비해주고, 학생들은 이 전문가 학습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자연스럽게 되어 가겠죠. 그리고 이 전문가 집단을 만든다는 것은 혼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들이 이 활동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 책무성, 협동적 사고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인식을 하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전문가 학습 모형을, 협력 학습 모형을 시행시킬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개의 수업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장 학습 모형도 있고요. 또는 뭐 비지시적 교수 모형, 뭐 개별화 학습 모형, 역할놀이 학습 모형 등등이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뭐 그 논술에서 활용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또 다른 국어 수업에서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논술이 아니라 다른 국어 수업, 뭐 쓰기든 말하기든 읽기든 이런 쓰기 수업이, 다른 국어 수업이 있다면 또 활용할 수 있는, 뭐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문학이나 문법도 마찬가지인데 활용할 수 있는 모형들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른 모형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좀 더
이 국어 수업을 잘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 제가 뭐 일련의 절차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사실 고정된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변형을 시킬 수 있다. 실제 수업에서는 한두 단계를 뺄 수도 있고 또 추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의 교수학습 모형이 결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적용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용해도 되지만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이 학습 모형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업 모형이 가지는 특징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각 유형별로 어떤 학생과 이 교수학습 모형이 잘 적용할 만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지식, 특성, 장단점 등을 명확하게 아셔야지만이 수업에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 잘 파악하셨다 하더라도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시면 학생들의 수준이라든지 요구와 맞지 않는 그러한 모형들이 또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